방금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 간이시스템에서 전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선영이고요.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유가 많으면 제가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저희 간호사들 대상으로 간이식 후 컴플리케이션 트리트먼트가 거의 60분 이상의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어요 하길래 저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모르고 당연히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온 메일을 보니까 17분 발표에 5분 디스커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다 담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저희 환자분 중에서 이런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경험한 환자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 사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청중을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17분이나 짧은 시간 때문에 제가 대본 아닌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래도 써온 대본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혹시 만약에 포스트오피든 아니면 재입원을 하든 간에 LFT가 상승하거나 아사이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플루리피전이 있거나 바일량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아니면 브리딩이 생기거나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는 경우는 이식 후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증상만 보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 상승 증상 하나만 봐도 간 기능이 상승되는 이유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뭔가 톡식한 뭔가를 드셨을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담도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간 이식 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한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PSC UC 진단에서 저희 병원 팔로업하면서 지내다가 올해 7월 23일 아들에게 LDLT를 받으셨습니다. 수술 목습도를 보면 모디파이드 라이트로 655g을 받았고 GRWR은 1.10이었습니다. 환자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하다가 POD 9일째 JP 양상이 사진처럼 생기뉴스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JP 양이 색깔이 변하면 피가 나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액돼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 당시 헤모글로빈도 8.7이었습니다. 환자에게 뭔가 GI 브리딩 소견이 있는지를 사정을 했고 멜레나나 특히 브리딩을 시사하는 다른 소견이 없어서 이제 우리 펠로쌤에게 노티를 하고 그냥 경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POD 13일째 다시 헤모글로빈이 6.8로 떨어졌고 보면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 IV를 페리페랄로 샘플을 하지 않고 보통 다 C라인이나 PICC로 샘플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모다일루션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이분은 거의 7.8점대로 유지되는 헤모글로빈이 갑자기 떨어져서 다시 한번 재검을 나가보자고 했는데 8.2로 측정이 되어서 이 역시 그냥 수혈 없이 경과 관찰을 했었습니다. 혹시 모를 브리딩을 감별하기 위해서 어쿠트 블러드 스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양성 소견이 아니라 이것도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 후 발생되는 브리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말기 간 질환에 의한 출혈 경험과 측부 혈행의 발달이 원인입니다. 대부분 동맥에서 호발을 하고 엔지오그램이나 중재적 색전술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대량 출혈 고위험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개복술이 우선적입니다. 브리딩의 호발 부위를 먼저 살펴보면 29 수일 이내에는 커먼 헤파틱 아트리 아나스토모스 사이트 브리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복강 출혈의 30에서 50%가 프레닝 아트리에 흔하며 이는 우리가 환자분이 수술로 가지고 온 배액관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강 출혈의 10 내지 30%가 간 박리 시 우측 부심 부위의 불안전한 지혈 때문에 라이트 레날 아트리 브리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닉 아트리의 수도 에뉴리즘이 생기는 경우는 브리딩의 호발 부위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 드물지만 수술을 일주일 이상 경과한 다음에 발생되는 출혈은 담낭판 절제면에서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출혈은 간 전리면에서의 가성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브리딩식 중점간을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액간의 양산 및 양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좀 전에 제가 보니까 김성민 교수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프리젠트는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안티솔멘 같은 항형제제 사용을 먼저 중단하고 지혈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CBC 및 바이탈 사인을 관찰하고 수시로 배액되는 배액관에 스키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중이 그라프트를 눌러서 LFT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혈중 드레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그테일을 삽입해서 혈중을 배액시키기도 합니다. 환자분은 POD 7일째, 저희가 보통은 POD 7일째 CT를 찍고 있는데요. 메인 포탈베인과 SMV의 파셜 스럼버스가 관찰되었고 이런 경우는 저희는 엘리키스로 2.5mm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플러상에서는 마일드 포탈베인 아나스토모스 사이트의 내려온 소견에 있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POD 19일째 시행한 CT상 그라프트 스웰링과 라이트 헤파틱 네로잉이 관찰되어서 그라프트 스웰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길 바이옵시와 베노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베노그램상 프레스 그레디언트 차이가 8mm 정도에 측정되었고 CT에서 합작이 있긴 했지만 심각한 협착이 없어서 그냥 벌루닝만 시행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압력 차이가 되게 심하면 스텐트를 꽂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벌루닝만 시행한 환자분이셨고요. 그 당시 환자분의 LFT는 우리 저기 보면 첫 번째 시간에 코딘 선생님께서 거기서 쓰시는 프로시트를 그러니까 봤었는데 저희 병원 프로시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는 특별히 간 기능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옵시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 김성민 교수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셀, B셀 둘 다 나온 바이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처음에 이분한테 페레시스를 하기 위해서 퀸턴을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그 리젝션 T셀 메디에이트 리젝션 점수까지 3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PD만 소량 증량해보고 보자 했었는데 환자는 괜찮아졌었습니다. 여기 그 CT 모습이고 이건 벌루닝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한 도플러 결과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탈베인 아나스토모스 사이트 내려온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보면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은 29 초기의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LDLT는 얇고 복잡한 혈관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DDLT 환자보다 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 합병증은 간 동맥, 간 문맥, 간 정맥, 하대정맥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시관자를 보는 의료진들은 CT와 더불어 도플러 결과를 의미 있게 봐야 되고 도플러상 의상 소견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도플러 결과만 봤었는데 결과를 보는 습관보다 RI 값과 SAT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습관을 전에부터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파틱 아테리 결과를 볼 때는 RI와 SAT 값을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헤파틱 아테리 스테노시스는 문 앞 부위에서 호발하고 직경이 50% 이상 좁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헤파틱 아테리 수도 애니루즘은 빈도는 적지만 럽처가 되는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포탈베인은 이식 전 심한 문맥 고혈압이나 문맥 혈전이 있었던 경우나 팁스의 시행력이 있거나 비장 절제를 했거나 아니면 비장 색전술 이력이 있는 경우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포탈베인은 간 혈류 유입의 7~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시 간 기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상 포탈베인의 평가는 문 앞 전후의 벨로시티 차이가 중요한데 4배 이상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봅니다. 포탈베인 스테노시스는 수혜자와 기증자의 혈관 직경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고 주로 문 앞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수혜자 대부분의 마일드한 문 앞 부위 협착은 있을 수가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협착의 직경이 50% 이상이 되면 혈역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은 저희가 간 문맥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해서 동시에 압력 차이를 측정을 하고 스텐트를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압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그냥 벌루닝만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은 리버에서 아웃플로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히면 리버의 컨제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 리버의 볼륨이 감소되고 이는 스몰 포사이즈 신드롬이나 리버 페일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LF 상승이나 복수, 흉수 생성이 증상으로 생기고요. 치료는 풍성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헤파틱 베인의 정상 소견은 피크 플로우 벨로시티가 20cm/s 이상이고 베이너스 퍼스티리티 인덱스가 0.2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심망의 심박출 때문에 정상 헤파틱 베인은 트리페이지 웨이브폼을 보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베노그램 시행상 특별히 도플러 검사는 그전과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리젝션은 레시피언트의 면역 T셀이 이식된 간을 공격하는 것이고 좀 전에 우리 성민 선생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T셀 리젝션과 B셀 리젝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근데 전에 이제 그냥 에큐트 셀룰러 리젝션과 크로닉 리젝션으로 나눴고요. 병리학적으로 T셀이나 다른 백혈구의 침륜이 담관과 내피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에큐트 셀룰러 리젝션과 병리학적으로 뚜렷한 특정은 있는 건 아니지만 동맥의 염증, 간질의 염증 및 손상, 섬유화, 위축, 담관의 소실이 보이는 크로닉 리젝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젝션은 발열이나 황달, 근육통, 식욕부진, 얇아지는 담즙색, 담즙 배행량 및 점성도가 감소되는 임상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조직검사의 기준은 벤프 스케마의 분류에 따라서 분맥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담간의 염증 및 손상이 있는지, 간 문맥 혹은 간 정맥의 내피세포의 염증 정도로 평가되며 각 점수를 3점씩 주어서 8점에서 9점인 경우를 시비어 리젝션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리젝션 액티비티 인덱스를 나누는 기준을 점수한 표기 때문에 요 점수대로 요게 해당되면 1점을 주고 2점을 주고 해서 점수를 토탈 합칩니다.
유색선의 유발 인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BC나 PSC, 어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질환에서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CMV 감염이나 나이 많은 기증자에게 간을 받는 경우, 면역 억제제 농도가 낮은 경우, 면역 억제제 복용에 대한 수능도가 낮은 경우, 또한 수술 당시 허혈 시간이 긴 경우에 더 흔하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면역 억제 증량과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환자분의 컨디션이나 체중을 고려해서 메치솔 최대 50ml 사이로 시작해서 점차 감량을 합니다. 보통 CR인 경우는 다른 장기와 달리 거의 회복 가능하지만 치료가 안 되면 재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리젝션 환자가 생기는 경우 중점 간호는 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작용을 살펴야 되고,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속쓰림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한 문페이스나 고혈당, 고혈압을 관찰하고 고용량의 면역 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게 하고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에 환자가 1년이 경과한 환자라 하더라도 리젝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셉티림을 사용해서 폐렴을 예방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잘 회복하다가 퇴원을 앞두고 POD 28일째 목이 간질간질한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게 갑자기 마른 기침, 목 따끔거림, 맑은 콧물이 새로운 증상이 발현했습니다. 혹시 모를 요즘에 코로나가 또 유행인지라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호흡기 검사상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엠데시비어를 5일간 투여하였고요. 환자분은 한 3일 확진 받고 나서는 저희 병원 또 따로 격리하는 일반 병동이 아니라 저희 감염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다가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고 나서 환자분은 CRP 상승 속에는 좀 보이긴 했지만 증상이 완화되면서 CRP는 점차 감소된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는 볼수로롭의 서브세그멘탈 아텔레탁시스 소견을 보였었습니다. 29 인펙션은 1년 이내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증상 징후가 악화되어 진단하기가 어렵고, 피부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감염과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들이 면역 억제제 약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면역 억제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이 더 심각하고 빠르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전에 잠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1개월 이내에는 폐와 복강 감염이 주로 이룹니다. 그 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CMV 감염이 흔하고, CMV는 거부 반응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만성 거부 반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및 CMV 엔티제네미아, CMV PCR, 또 내시경을 통한 확진이 필요하고요. 안과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박테리미아가 생긴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를 감별 진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스퍼질러스 감염이고, CNS 감염의 흔한 원인은 브레인 앱세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는 엑스레이나 CT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면역 억제가 많이 감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과 비슷한 감염 양상을 보이지만 빈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모니아나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감염이 생길 수 있고요. EBV, CMV, HBV, HCV 등의 재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법은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본원에서는 이식하기 전에 인펙션 의뢰를 하고 필요한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9, 6개월 시점에 인펙션 의뢰해서 항체 검사를 하고 나서 필요한 백시네이션을 다시 추가하고 있고요. 이식 직후에는 주 3회 감염내과 미팅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나 항균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 폐렴을 예방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6개월 이상 셉티림을 사용해야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멜드가 15점 미만인 환자들에게는 엠비존 1ml를 주고 있고, 15에서 30점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에게는 3ml를 POD 7일까지 투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드가 30점 초과인 환자분들에게는 마이카민 50ml를 POD 14일까지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원에서는 전에 이것도 김선민 교수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 저희가 CMV 예방 전략으로 아이브루 29, 7일까지 간사이클비어를 투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블러드 PCR을 팔로우하면서 필요시 간사이클비어를 투여하는 선제 치료 방법 2가지 방법을 병합했었는데요. 올 5월부터는 임상 근거 및 간사이클비어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수술 직후부터 블러드 PCR을 팔로우하면서 필요시 약제를 투여하는 선제 치료 방법만으로 CMV 예방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멜드가 20점 이하인 환자들에게는 아크로비어, 이상인 환자들에게는 발티릭스를 29, 3개월 동안 경구로 복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중점 간호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손 위생 및 호흡기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례 환자분의 경우는 JF 양이 수술부터 3리터 이상 배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1리터 이상이 나오는 경우 내추럴 제니를 하다가 다시 양이 줄면 다시 또 네가티브를 주면서 배역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JP가 5개를 가지고 있던 JP가 다 4개가 정리되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여서도 환자분은 1리터 이상이 배액이 됐습니다. JP가 많이 배액되는 경우는 제 경험상 스몰 사이즈 신드롬인가 아니면 아웃플로의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GRWR이 1 이상이었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신드롬이라는 거는 배제하고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스텐트를 넣을 정도의 심한 스테노시스는 아니었지만 아웃플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JP 양이 줄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간호했습니다. 1리터 이상 배액됐던 JP 양이 갑자기 줄면서 시행한 CT상 아사이티스가 증가했고 환자분은 결국 POD 33일째 어부돔의 피글테일까지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글테일의 양이 보통 많이 나올 때 2리터 이상 나오는 적도 있었고 1리터 이상 가까이 나오다가 이제 퇴원 무렵에는 증상이 좋아져서 피글테일은 빼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아사이티스로 심장 오리진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초음파도 시행을 했는데 초음파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29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혈압이고 전 시간에도 김성민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칼슘유닌 이니비터를 사용하거나 스테로이드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선택 약제로 CCB를 먼저 사용을 하고 2차 선택 약제로는 섬유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3차로는 알파블로커나 아니면 만약에 이식 직후에 심근행에 문제가 없으면 3차 선택 약제로 ARB 기전의 혈압약을 추가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 두 번째는 고혈당이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고령이나 비만, CNI, 특히 FK를 사용하는 경우가 고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반엔 저희가 인슐린을 조절하고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가 되면 6 내지 7%의 환자분들을 제외하고는 경구로 전환 가능한 경우가 흔합니다. 본사리의 환자분은 메타볼릭 신드롬인 고혈당 증상과 고혈압 없이 잘 회복하셨습니다. 이 표는 저희 병원 LT에서 혈당 관리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혈당 알고리즘, MPH, MDI로 구분해서 LTS 혈당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리의 담도문합 사진은 바이덕트가 하나 나왔고 담도문합은 헤파티크 제주네스토미, 그래서 익스테르널 스텐트를 하나 삽입하였습니다. 수술 중 오피콜란지오 사진입니다. 수술 후 배액되는 담즙의 양은 거의 없었고 헤파티크 제주노스토미를 하는 경우는 다 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나오는 배액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POD 6일째 그냥 담즙 배액관 잠그는 연습 없이 클램핑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보는 담즙 배액관 잠그는 연습은 옆에 있는 스케줄과 같습니다. 보통 29 합병증 중 담도 문제는 빈도 높은 합병증입니다. 빌리어리 스트릭처나 바일 덕트 스톤이 흔하고 문합 방법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 덕트인 경우에는 ERC를 먼저 시도하고요. 헤파티코 제주노스토미인 경우는 PTBD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호는 담도 잠그는 연습을 시작해보고 감기는 상승이나 빌리루빈 상승 소견이 있으면 콜란지오를 통한 담도의 흐름이나 협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콜란지오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담즙 배액관을 배액시킨 상태로 퇴원을 했다가 나중에 외래에서 잠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담도 합병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간 기능이 상승하고 소염감이나 황달이 있는 경우 또는 콜란지오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헤파토빌리를 스캔이나 MRCP를 시행하고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ERC나 PT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9 발생되는 다양한 합병증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환자를 간호할 때 각각의 증상들을 염두에 두고 간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시기에 따라 발생되는 합병증들을 숙지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되지 않도록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간호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예래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지만 환자분은 무사히 퇴원을 하셨고 본 사례로 29 발생 가능한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례를 준비하면서 간이식 환자분들이 수술 전 일상으로 회복을 함께 도왔던 저희 팀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어디든 아산병원이 너희 병원이 다른 병원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희 팀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팀들이 많다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응급 간이식이 생겨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함께 수술장에 참여해 주신 마취과 의료진들과 수술장 간호사님들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치료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던 저희가 정말 진단받았고 혈관 좋으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합병증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술인 최담대 시술 담당해주는 소화기내과 의료진분들 간호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간호하고 보살펴준 간이식 등 간호사님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뭐 주말이든 휴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항상 아침 7시면 저희는 아침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모여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던 저희 이식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광범위한 내용을 환자 사례를 들어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환.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니스타틴 없잖아요. 네, 안 써요. 예, 그 이제 중단돼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있는 환자들은 가글링만 하고 있고요. 저희 그냥 따로 니스탄틴 안 쓰고 있습니다. 예, 발표 자체에 연륜이 묻어나오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환자 하나의 사례를 들여서 LT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미디어트 포스트 오피부터 롱텀 컴플리케이션까지 쫙 읊어주셨는데요. 제 그냥 궁금한 게 이 환자의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나요? JP가 빨개지는 거는 그건 블리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리-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블리딩이 안 났나요? 그러면은 네, 그건 그냥 헤파틱 관찰. 스트릭처 때문에 아사이티스가 많았던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헤파틱 베인 플로우의 문제 때문에 아사이티스가 많다고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뭐 벌루닝만 했었고 뭐 스텐트를 넣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경과 관찰했었다가 JP 펑션을 하지 않으면서 CT를 찍었더니 아사이티스가 생겨서 피그테를 꽂았는데 결국은 뭐 아웃플로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변화는 없었지만 양이 줄어서 근데 양이 준의 표현도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뭐 저희가 원한 만큼 100에서 200 정도 양이 준 상태는 아니었고 한 나오는 양이 400에서 500 정도는 됐는데 저희 이승기 원장님께서 뭐 뽑아보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뽑고 퇴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 전에 아사이티스가 많았던 환자들은 LT를 네. 해놔도 아사이티스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이 수술 전에 아사이티스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장 그 기록도 봤었는데 아사이티스가 많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뇨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뇨제는 저희가 이제 보면서 쓰고 있는데 아사이티스 뭐 그러니까 보통 알부민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아사이티스 장이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뇨제를 그렇게 액티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라식스 1앰플 정도만 그냥 데일리로 들어갈 정도였고요. 후에는 그냥 피오 메디케이션만 가지고 퇴원했었습니다. 전 질문은 아니고 결국엔 간이식 환자는 워낙에 수술 전 상태부터 안 좋다가 정말 온갖 것들을 다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현장에서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통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해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정말 환자가 고생을 덜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수술팀, 간호팀 또 그 각종 지원해 주시는 과들 사이의 소통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수련 받을 때 그렇게 배웠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사병원의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제가 올해 들어서 저희 아산병원에 근무한 지가 30년이 됐고요. CNS로 근무한 지는 25년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CNS로 근무를 할 때는 뭔가를 어렌지를 하면 이 CNS가 어렌지를 하지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마음의 불편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정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N4번으로 간호사 4번으로 오더를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게 간호사 액티브로 떠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뭐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의뢰를 하고 그쪽 담당하는 펠로 선생님에게 저희가 직접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은 그냥 저희랑 같이 소통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컨설트가 냈는데 컨설트를 너무 늦게 봐주는 경우도 저는 사실은 교수님한테 직접 연락도 드려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은 좀 정착이 되어서 CNS가 뭔가를 어렌지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런 문화니까 괜찮다 생각을 하는 지가 최근 얼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CT나 이렇게 간단한 초음파 같은 건 저희가 어렌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나머지 것들은 CNS가 어렌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 반응을 갖는 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CNS로 25년째 근무를 계속 하면서도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내가 한마디 하는 거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의사가 한마디 하면 어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씁쓸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의정 사태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컨설트를 낼 때도 저희가 CN에서 누구라고 이름까지 쓰고 나머지 뭐 교수님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 컨설트 받는 교수님들도 의사보다는 그 이름이 써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환자 관련된 거 궁금하시면 저희는 저희 병원 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 병원 그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서로 일하는 관계가 좀 뭔가 새로 정립이 되어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선에서 이렇게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안심하고 수술을 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